이제 아직 주택법 용어정의 이거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은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 염순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준주택. 준주택이라는 개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다시 말하면 주택은 아니야. 주택 외에 쓰니까 주택은 아니죠. 그런데 뭐로 쓴다고?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대.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쓴다. 뭐라 보다? 준주택.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 뭐뭐 있습니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이때 기숙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 주택은 아니야. 근데 학생이나 또는 종업원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요 개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 어디 나왔었죠? 건축법에서. 다중이용시설.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뭐 다중이용시설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단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 다중생활시설을 옛날에 뭐라 부른다? 여기 써 있어. 대성고시원 하고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대성고시원. 이 고시원이 뭐다? 옛날에 고시원 부르던 거. 지금은 뭐라 부른다?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옛날 용어는 고시원이야.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을 부릅니다.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 2가지가 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과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그때 쓰고 있는 받은 면적이 할게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작은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고시원은 숙박시설, 이런 뜻이야. 따라서 다중생활시설은 이 고시원이 작으면 2종 근린생활, 크면 숙박시설로 보는데 그 둘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단다. 이때 작든 크든 하여튼 다중생활시설은 다 준주택, 이런 뜻이고. 3번째, 오피스텔. 우리 오피스텔은 흔히 실무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나눠지죠. 그때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는 준주택으로 본단다. 예, 오피스텔은 2가지가 있어요. 업무용으로 쓰는 게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 그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그걸 우리가 흔히 준주택. 나머지 마지막 노인 복지주택.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노인 복주택. 우리말로. 어? 우리말로. 실버타운. 우리말로는 실버타운이랍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실버타운은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노인복지주택. 왜? 잘 못 알아듣는 건 영어고 잘 쉽게 알아듣는 건 우리나라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흔히 실버타운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주택이야. 이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분양받을 수 있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 분양받을 수 있어.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왜요? 주택이 아니야. 이거 업무시설에 들어가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매 제한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전매 조건도 꼭 60세 이상한테만 팔아야 돼? 아니야. 신혼부부한테 팔아도 관계없어. 분양받는 것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파는 건 누구한테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노인복지주택이야. 그죠? 젊은 애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안에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안에 시설들 같은 게 있어. 그럼 들어가다 보면 왜 좀 힘드니까 이렇게 손잡이 있죠? 벽 같은데 손잡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잡고 다닐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또 계단보다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계단식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좀 휠체어 같은 것도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활하는데 편리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고려장이 되는 겁니다. 예, 고려장이야, 고려장. 그죠? 노인들 몰아서 니들 살다 죽어라 이겁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근데 시설들이 상당히 좋고 괜찮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 살잖아.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거기서 그 무슨 이거 볼 치는 게 뭐지 이거? 게이트볼인가? 그 게이트볼도 거기서 치고 있고 또 당구도 하고 있고. 당구 치는 거 보니까 나도 가서 치고 싶던데. 하여튼 당구도 치고 있고 또 뭐다 되냐?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수영도 하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같이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좀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하여튼 옛날에는 분양했는데 요새는 분양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임대만 쓰고 분양은 없어요. 공공 노인복지주택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월세로 내는 게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 되게 써더라고. 공공
이거 좀 복주택을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지금은 분양은 없고 다 임대만 하고 있더라. 자, 저도 그거 몰랐어. 어제 그저께 알아서 지금도 분양하는 줄 알았더니 저기서 분양을 없고 임대만 한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 머리자만 떠서 어떻게 한다? 기타 오노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기어다니는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오노가 누구야? 오노. 안톤 오노라고 했었죠. 원래 일본 놈 계통인데 미국 놈이야. 안톤 오노. 옛날에 우리나라 김동성이라고 있어. 조금 좀 요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김동성이라고 있는데 그 김동성이가 올림픽에서 쇼트랙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안톤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을 따가지고 앞에 그 진루방해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뺏기고 그 새끼가 금메달을 땄죠. 그때 다시 비디오로 다 판독해보니까 뭐 했었어? 우리 선수는 지 앞에 가는데 뒤에 있는 놈 온다고 자리 피해줘야 돼? 또 아니잖아. 그럼 앞서가는데 뒤에 오는 새끼가 지가 헐리우드 써가지고 지가 그냥 금메달을 뺏어가는 바람에 그때 되게 열받았었죠. 자, 그때 안톤 오노가 뭐로 판결됐어?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금메달을 뺏었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걔는 이제 서서 다니는 놈이 되지 않고 기어다니는 오노가 됐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오노가 됐다. 기다 오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뭐도 있다? 주택단지. 우리가 흔히 주택단지 하는데 주택단지가 뭘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까 주택만 짓는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지만 조성하는 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만약에 두 개를 다 하려면 두 개 사업계획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도 아까 건축학과하고 토목학과가 나눠진다 그랬죠. 똑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뭐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여기 주택만 짓습니까? 아니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건설돼요. 좀 이따 나와. 부대시설이 뭐고 복리시설인 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어쨌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도 짓고 복리시설도 건설되는 이 일단의 토지를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 저 주택단지야. 또 하나 있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있고 이렇게 조성되는 일단의 대지 이렇게 조성된 땅 이것도 일단은 주택단지라고 본단다. 두 가지를 주택단지를 하자. 근데 여기에 요게 또 시험 문제에서 항상 단골 손님. 요거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뭐가 나오죠? 여기에 지금 여기를 우리가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우리 1단지, 2단지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럼 주공 1단지라는 게 뭐야? 여기에 별개 하나의 주택단지야. 2단지 별개의 주택단지죠. 그럼 여기 가보면 벽에 붙어 있잖아. 어떻게죠? 1001호, 1002호, 1003호, 1010호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는 2001호, 2002호, 2003호 이렇게 또는 101, 102, 103 여기는 201, 202, 203 이렇게 나가죠. 왜? 별개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1단지, 여기는 2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분리됐다는 얘기야. 별개의 주택단지. 그런데 언제 별개의 주택단지를 볼까? 바로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답니까? 철도가 났대. 고속도로가 났대.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가지고 두 개가 서로 분리돼 버렸대. 참 돌아버려요. 뭐가 났다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가지고 두 개의 단지가 분리돼 버렸대.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이때 요 세 개는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도는 도로 폭이, 철도 폭이 얼마나 되냐 묻지 않아요. 폭이 20m든 50m든 뭐 10m든 묻지 않아. 무조건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그건 뭐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여기는 몇 미터라는 걸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시험 문제에서 몇 미터라고 주어지고 시험 문제 냈었어요. 15m인 철도로 분리됐다. 15m인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됐다. 이렇게 내죠. 그럼 머리가 뭐죠? 띵해지죠. 가만있어 봐.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의 폭이 15m? 그런 게 있었나? 생각이 안 나거든. 예, 생각 안 날 수밖에. 왜?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폭이 몇 미터인지 묻지 않고 그냥 용도가 철도다, 고속도로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무조건 뭐다? 그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건 근데 시험 문제 내는 출제원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여기다가 폭이 18m인 고속도로 뭐 이따 이런 냅니다. 그럼 18m라는 게 왜 튀어나왔지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예, 헷갈려 버려. 근데 중요한 건 세 가지는 몇 미터인지 폭을 묻지 않고 전부 다 뭐다? 별개 주택단지로 분리된다. 이런 뜻이야. 대신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반드시 폭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다? 일반 도로라면 폭 20m 이상이 일반 도로.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면 폭 8m 이상일 때 그때
분리된다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죠? 폭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OX. X입니다. 15m짜리로 분리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가 아니야. 아셨죠? 몇 미터는 돼야 돼?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돼야 됩니다. 폭이 2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5m짜리는 뭐로 보는 거야? 그건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면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 그렇게 표현해야 돼. 별개가 아니니까 하나의 주택단지. 만약에 폭이 15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됐대. 그때는 별개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폭이 다르다라는 거. 그걸 항상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한다? 21, 8도 이렇게 합니다. 21, 8도죠. 그래서 20일 동안 뭐다? 8도를 유람하자. 자, 시험 붙고 나서 뭐 하자? 이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해서 그때 놀러 갔다 오자 말이야. 그래서 여름휴가 대신에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면 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두 나오죠? 요거 공구. 요 공구가 뭐죠? 공구했더니 무슨 연장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공구함. 그런 공구야? 아니에요.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로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으로 쪼갠 거야. 그런데 왜 쪼갰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만 각각 따로따로 하려고 공구로 분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로 왜 나누죠? 굳이 나누죠? 착공신고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받을 때도 1공구 따로, 2공구 따로 받으려고 그래서 공구라는 걸 나눴다. 아셨죠? 그래서 공구의 핵심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분리해가지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각각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이때 조건은 공구가 되려면 각 공구별로 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일까? 각각 300세대 이상이 된다. 아주 중요해요. 1공구도 300세대 이상, 2공구도 300세대 이상 이렇게 각각 세대가 300세대 이상씩 공구별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그럼 주택단지 전체는 몇 세대일까요? 600세대 이상이면 되죠. 왜? 두 개 공구만 나누면, 그죠? 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나눈다 쳤을 때 그러면 한 공구에 300세대, 한 구에 300세대 합치면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고. 자, 앞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나 부설주차장 등 6m 이상 되는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한다. 이거야.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억하세요. 1공구하고 2공구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1공구하고 2공구가 분리되도록, 여기 1공구야, 여기 2공구야. 그럼 여기가 분리되도록 폭이 몇 미터? 적어도 6m 이상 되도록 1공구, 2공구를 나누랍니다. 이때 폭 6m로 분리되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기는 첫째, 주택단지 안에 도로. 적어도 폭이 6m 이상 도로로 분리될 것. 아니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쓸 거. 주차장 쓸 거. 아니면 여기다 녹지.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을 거, 녹지 아니면 온벽 같은 거 써가지고 이게 폭이 6m 이상만 분리된다면 1공구, 2공구 그렇게 공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구가 되려면 첫째는 폭 6m 이상 되는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각 세대별로 그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죠. 자, 이제 뭐도 있다? 공공택지란 개념이 나와요. 자, 공공택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줄여볼까? 자,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공공택지일까? 여러분들 저 앞에서부터 어디서도 나오죠? 공공택지란 말은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공공택지란 말이 생각보다 어려워. 개념 정의가. 공공택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일정한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될 것. 그때 몇 가지? 10가지 공공사업. 여기는 지금 5가지만 써놨어요. 공공사업 중에 5가지 사업. 즉 민간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시행돼야 돼. 몇 가지?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데 그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땅 중에 무슨 땅이 있다? 공동주택이 건설될 땅. 그것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를 하자. 그래서 공공택지는 두 가지 개념. 첫째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데 그 개발되는 땅들 중에서 무슨 땅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여기 아파트, 연립 이런 걸 짓겠다는 땅만 뭐라 부른다? 그것만 공공택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무슨 사업이 시행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대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이 땅 중에서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것만?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없어. 수용 방식에서만 공공택지가 있어. 그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땅 중에서 여기 환지 방식에는 없어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이 중에서 여기다 뭐 짓는데 여기는 상가 짓고 여기는 공장 짓고 여기는 단독주택 짓고 여기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연립주택을 짓겠대. 그럼 이 중에 공공택지, 아파트, 연립 같은 공공주택에 건설되는 땅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데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중에 공동주택에 건설되는 이 땅들만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쓴단다. 그때 10가지 공공사업 중에 여기 5가지만 써놨어요. 공공건설 사업자가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공공건설 사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뭐 짓는데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원 사업을 한대. 국민주택을 짓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공공사업이고 두 번째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하는 거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또는 지금 말한 이런 도시개발사업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저런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뭘 짓는다? 공동주택이 건설된다면 그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들만 공공택지라고 하자. 요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해서 4가지 시설이 나와요. 무슨 시설이 있다? 시설이 헷갈려.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 다음에 기간시설, 간선시설 요 4가지 시설들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요거 먼저 부대시설이라는 게 뭐죠?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를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뭐에 딸린 거? 주택에 딸려 있는 거. 그럼 주택을 지으려면 꼭 붙어 있는 것들 딸려 있다는 건 거기 필요한 거야. 주택을 질 때 꼭 필요한 건 뭐에 들어간다? 부대시설. 대표적인 거 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주차장 없으면 차를 어디에 세우라고? 꼭 있어야 되죠. 또 두 번째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죠. 담장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 차량 들어가면 도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각종 건축 설비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을 한단다. 그래서 애우는 방법을 써놨어.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에다가 건축하였다. 저런 건 부대시설. 반면에 복리시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자, 그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아파트 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될 건 뭐로 들어간다? 부대시설. 아파트에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 좋겠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다. 편리하다. 무슨 시설? 복리시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부대시설, 있으면 좋을 거는 복리시설. 이렇게 하자. 그럼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뭐라 그랬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생활하는 데 가까이 있는 시설. 뭐죠? 흔히 아파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대표적인 게 뭐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 상가 건물들, 편의점 같은 상가들 있죠. 아파트 안에 상가 짓잖아. 그게 전부 다 뭐란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였죠?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애우는 방법?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유치원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생각해. 상가 건물 있잖아. 근린생활시설. 그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겠죠?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죠.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운동도 해야 되잖아. 뭐다?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근린생활시설 안에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단다?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복리시설이라고 한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기간시설부터. 기간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기간시설. 어디에 있어요? 보통은 아파트 봐봐. 여기 아파트 주택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아파트를 건설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로부터 이 아파트가 지더라 뭐부터 내죠? 진입로. 진입부터 내죠. 여기 아파트 지려다 보니까 진입도로 내야 돼. 여기는 기존에 있던 도로고. 그러면 봐봐. 기존 도로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전기시설, 도로도 전기시설, 또 상하수도,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여기 있잖아. 이거 아파트 단지 안에 끌어들여야 돼? 안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들여야 되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여기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걸 기간시설입니다. 그럼 어디도 들어간다? 이 아파트 단지에도 그 기간시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이 있는 걸 끌어들인 데 연결하는 시설, 요 가운데 연결하는 이걸 뭐라 본다? 그걸 간선시설이라 한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한다? 연결시키는 시설.
그 가운데 연결하는 걸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 요 개념적이야.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가시설. 이런 등 주택단지에는 기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가시설에 연결시키는 요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을 한단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왔어. 이제 개념적인 걸 하나 더 보죠. 자, 무슨 말이죠? 봐봐. 여기서 끌어들인 시설들이 무슨 시설이죠? 이거 다 간선시설. 또 여기서 다 어디서 간접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다 들어가죠? 연결하잖아.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뭐라 본다? 그건 간선시설이라 원래 기간시설이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간시설이야. 그런데 요 기간시설이라 부르는 이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세 가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있죠. 요거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뭐에다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하라는 뜻이야. 따라서 요 안에는 중에 여기 가스시설 들어왔죠. 여기 통신시설 들어왔죠. 여기 지역난방시설 뭐 들었다?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이건 어디까지 들어와도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와도 이거는 기간시설이지만 뭐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 공인주택의 설치에서는 이 가통지가 아직 한 번도 안 났어.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뭐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이게 아직 공인주택의 설치에서는 안 났고 다른 시험에서는 2번이 났었습니다. 다른 쪽 시험에서는. 어쨌든 언젠가는 나겠지. 그래서 가통지 이렇게 가통지 이건 어디 안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무슨 시설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나오죠? 리모델링이란 말이 나오네. 이때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개념적인데 다 끝나가요. 자, 리모델링은 뭐죠? 이러고 이렇게 옮겨서 리모델링은 이거야.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등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하자. 그죠? 자, 그럼 리모델링은 2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는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 크게 2가지입니다. 무슨 방법? 대수선하고 증축하고 2가지로 나누자 이거죠. 자, 우리 대수선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있었는데 아직 애호라고는 안 했는데 내기, 보지, 주방, 경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 다음에 내기, 보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패나단.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 그 다음에 경계벽. 그 다음에 마감재료. 그래서 내기, 보지, 주방, 경마라는 8가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걸 뭐라 부른다? 대수선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뭐하자는 얘기야? 너무 낡아봤으니까 이걸 대수선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리모델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도 있다? 아니야.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있어요. 근데 증축이 2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는 세대별 증축이 있고 또는 세대수 증가형 증축. 증축 방법은 2가지 리모델링. 첫째, 세대별 증축이 뭐죠? 세대별 증축은 세대별. 현재 우리 집이 몇 평이더라? 요거 봐봐. 종전에는 몇 평 있었죠? 요거 25평짜리였었어. 여기 25평이야. 근데 어디를 텄어요? 앞에 있는 베란다. 그쪽을 더 터가지고 30평짜리를 만들어. 종전에 25평 아파트를 앞에 있는 베란다를 보통 베란다 터요. 그래서 앞쪽을 더 넓혀버려. 이 베란다 튼다는 게 우리 뭐라고 하죠? 원래 베란다 안에 발코니 확장 공사라고 했죠. 이거하고는 달라요. 발코니 확장 공사는 뭐죠? 현재 있는 거실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발코니, 그 베란다 우리가 근데 베란다를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원래는 발코니야. 그 발코니하고 그 유리창 있잖아. 그걸 터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까지 저쪽에는 발코니 끝에 있는 데까지 그냥 터가지고 그걸 다 거실로 쓰자, 침실로 쓰자. 이런 걸 발코니 확장공사. 근데 발코니 확장공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바람직한가? 좀 모르겠어 저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로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화재에 취약해요. 화재. 지금 우리는 아파트가 아래 거실 있잖아. 그다음에 바깥쪽에 그 발코니 베란다 있죠. 그다음에 여기 유리창 있고 여기 유리창 있고 그다음에 밑에 층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밑에서 불이 나면 보통은 바깥쪽에는 발코니 쪽에는 불날 것들이 별로 없어. 그죠? 대부분 어디 있죠? 안쪽에서 불이 납니다. 그럼 불이 윗집으로 옮겨 붙으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발코니로 나가서 위로 넘어가서 또 이쪽 발코니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쪽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위층에는 잘 안 타요. 그런데 확장공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벽 있는 데다 그런 인화성 물질들 있잖아. 그게 유리창 밖으로 나가서 위에 층에도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유리창 쪽으로 다 올라가서 바로 윗집에도 그 바깥쪽에 바로 붙어있는 거기에 바로 불이 붙다.
그래서 저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각 층별로 다 그 층 바닥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한번 대형 사고 날 거야. 자, 층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뭐 있죠? 각 층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뭐 있죠? 이게 이제 발코니야. 그럼 현재는 불길이 여기서 타더라도 이렇게 나가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타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터버리니까 어디야? 여기 이 나무젤들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붙어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뭐밖에 없다? 여기를 더 이렇게 여기다 뭘 해야 돼? 좀 발판식으로 다 이렇게 좀 길게 그래서 한 적어도 1m 50cm 정도는 더 빼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설치해야 확장고사 하더라도 불길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일이 잘 안 붙게끔 최소한 불길이 이렇게 돼서 일이 못 들어가게끔 뭔가 막는 게 있어야 되지. 저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은 조금만 불 붙어도 윗집에 바로 불이 붙었어. 그래서 2계층, 3계층이 불이 붙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공사한 데서 저렇게 위층에 불이 붙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건 조금 더 법적으로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 저거 조금 더 만드는데 그 몇 푼 더 들어간다고. 그거 안 해가지고 그냥 위층까지 같이 불타버리는 이거는 현재 문제는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뭘 터버렸다? 베란다 쪽을 터는 거하고 달라. 아까 베란다 쳐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니고 그 베란다 끝난 데서 더 나가는 거죠. 더 밀어가지고 몇 평으로 만들자? 30평으로 만들자. 이게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이란 요걸 일단 지우고 지워놓고 샹 하고 지금 금방 지워져. 자, 그럼 뭘 눌러야 되지? 요거 안다. 요걸 눌러야지 움직인다. 아직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세대별 증축을 하자. 그럼 25평짜리 아파트를 30평으로 늘리는 거. 이걸 세대별 증축. 반면에 밑에는 그게 아니야. 뭘 했죠? 옥상에다 더 올렸네? 원래 있던 데다 빨간 게 더 증축하는 부분이야. 그럼 뭐가 늘어나요? 세대수가 늘어나죠. 기존 세대수 위에 세대가 더 늘어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야. 저기 면적을 늘리는 각 세대별 면적을 늘리는 세대별 증축. 아니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증축.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혼용할 수 있어요. 혼용 방법. 그러면 일부는 세대별 증축도 하고 일부는 세대수도 증가시키고 그럼 여기서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나와요. 법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증축하려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할 때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세대별 증축하고 일부는 세대수도 증가시킵니다. 그럼 굳이 세대수를 증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세대별 증축만 하지 세대수 증가를 왜 하죠? 이거 늘리는 이유. 세대수가 증가되면 저 뭐 할 수 있어? 팔 수 있잖아. 분양할 수 있잖아. 팔잖아. 팔은 뭐해?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새로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 한 세대당 5억씩 들어갔어. 파는 걸 얼마 팔어? 10억에 팔어. 얼마씩 남아? 하나당 5억 비용이 들어갔는데 10억에 팔으면 5억씩 남죠? 그 5억씩 남는 돈 갖고 뭐 하면 돼? 자기들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 여기 세대별 증축도 한다 했잖아. 그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 보태 쓰고 그럼 뭐 할 수 있죠? 자기들 분담금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건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세대수를 더 짓잖아. 보통 이 세대수 얼마나 더 짓느냐가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걸 일반 분양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들어온 수익금 가지고 자기들 분담금을 채워 넣으면 제가 이전까지 봤던 아파트 중에 자기 분담금 제로였던 아파트가 있어. 그게 기존에 있던 게 17평이었나? 그랬는데 35평짜리 아파트로 졌거든. 근데 17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0평으로다가 아파트를 새로 졌는데 자기 분담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러니까 1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17평짜리 아파트가 30평짜리 되면서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졌어요. 왜 그랬을까? 잘한 거죠. 아파트를 새로 지면서 세대수가 증가되죠? 그 증가된 세대수를 팔아가지고 얻어진 수익금 갖고 뭘 다 한 거야? 공사비에 다 그걸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말 잘하는 조합장들 있잖아요. 그 조합장을 정말로 열심히 주민들에서 뛰겠다면 잘만 하면 여러분들이 줄어들어야 될 그 자기 분담금이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 근데 첫째, 조합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 그럼 역시 병신같이 열쇠 당하는 거고 역시 모르면 당하는 거야 이건. 그죠? 또 하나는 잘 아는데 뒷돈 챙겨 처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그 빠져나가는 그 누수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건 그냥 한마디로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재개발제가 한다고 하지만 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열심히 뛰지 않고 뒷돈 빼먹으려고 하는 빨간 눈 또는 잘 몰라가지고 허브적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거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 갖고 자기분담금에 쓴다면 여러분들 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통상은 뭐가 제일 많다? 세대별 증축도 일부 하면서 세대수도 증가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줄여가는 방법. 이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현재 실질적 리모델링이다. 아셨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만 있지만 원래는 첫째는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만 있지만 특히 증축 리모델링은 이렇게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을 혼합해서 벌어지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대별 증축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각 세대별 주거전입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기존 각 세대별 주거전입 면적이 얼마라고 할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죠. 이거 써놨어. 기존의 면적이 얼마란다? 100제곱미터. 요거는 요거. 자, 기존에 100제곱미터였어. 그럼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건 그 100제곱미터의 30%는 얼마죠? 30제곱미터. 기존에 100제곱미터였던 주거전입 면적에 30제곱미터를 더 늘려가서 130제곱미터 이렇게 13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대별 증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외를 만들어놨어. 세대 주거전입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데 종전기 얼마? 85 미만. 이것도 85 이하가 아니고 85 또 미만이야. 참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어. 난 이거 잘못 썼다고 생각해. 미만이 아니야. 이하라고 했어야 돼 사실은. 왜? 중소형 주택의 중소형의 기준이 얼마죠? 중형 85 이하거든. 그럼 거기는 85 이하라고 했으면 여기도 얼마라고 하면 돼? 85 이하라고 쓰면 되지. 굳이 85 미만을 해가지고 왜 헷갈리게 만드냐고. 가진다라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느라고. 그죠? 미만과 이하는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 썼다고 생각해. 어쨌든 기존 세대의 주거전입 면적이 85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40%까지 가능하대. 그럼 종전 기존의 주거전입 면적이 80.4짜리. 그럼 85 미만에 80 들어가죠? 그럼 80짜리는 곱하기 40%까지 가능해. 그럼 80에 40%니까 84, 32. 32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80에다 31이다니까 112까지 할 수 있다. 저건 85 미만인 건 저렇게 40%까지 주거전입 면적의 40%까지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세대별 증축이 가능하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형은 얼마까지만 가능할까? 이제 세대수 증가. 이거는 조금 더 끌어올리자. 자, 보죠. 먼저 이거는 이걸 눌러야 되지. 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래. 그럼 그거의 15%니까 얼마죠? 150세대. 기존에 1000세대가 있었다면 그중에 15%인 150세대를 세대별 증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대수가 증가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 가능하다고 수지증축 리모델링권 이랬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수지증축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수지증축을 못하면 세대수 증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 여기다 뭐죠? 다시 여기다가 한 개동을 따로 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대수 증가하려면. 그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새로 이렇게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대수 증가시키려면. 근데 이게 되더냐? 잘 안 됩니다. 왜요? 처음에 아파트 질 때 이 배치는 최적화시켜서 배치해 놓은 거거든.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이. 만약 짓는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없애버리고 거기다 하나 덜 이루거나 이러면 아니면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저기 동산 거기 까만 개고 거기다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런 게 아파트 단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따로 이렇게 온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짓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으려면 뭐 해야 돼? 또 지하층도 파야 되거든. 그 공사하면서 옆에 건물들이 바짝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을 판다?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집안 침하가 발생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죠. 결국 이거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한 게 뭐다? 수직축축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근데 수직축축이 허용된 지 얼마 안 돼요. 왜? 저 수직축축이라는 건 위에다 새로 더 짓는 거잖아. 근데 밑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세월이 흘렀어 안 흘렀어? 흘렀어요. 원칙은 몇 년 지나더냐? 저 위에 써 있을 거야. 이거는 다시 올라가 봐. 자, 몇 년 지나야 되죠? 여기서 리모델링 시기.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대수선은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증축은
15년이 지나는 게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대수선은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15년 지났다고 해주는 증축 내가 본 적이 없어. 보통 한 30년은 지나야 돼요. 그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면 이 아파트 밑에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됐죠? 이미 약해졌잖아. 시멘트라는 건 세월이 흘러버리면 약해지거든요. 철근도 마찬가지로 녹슬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위에다 이렇게 올려도 밑에 있는 층이 버틸까? 예를 들면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딸내미 뭐 했었어? 목마도 하고 뭐죠? 아들놈도 여기다 태우고 딸내미도 여기다 앉고서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 지금 아들하고 딸내미 옆에도 오면 어떻게 될까? 나? 다리 부러질 걸 아마 그죠? 못 버틸 걸 이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튼튼했으니까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흘러가지고 이게 노화된 건물에다 위에다 수지 증축을 저렇게 올린다는 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밑에 층이? 만약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각한 거죠.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수지 증축을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다가 이제 증축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이제는 해도 된대. 그러나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에 수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최대 3계층 이내에서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몇 계층? 3계층. 그러니까 위에다 올리는 건 위에다 3계층까지만 가능하대. 근데 법을 어떻게 만들었나 봐. 다만 기존 층수가 14층이면 2계층까지 가능하다. 또 요지를 해놨어. 몇 층까지 가능하다 해놓고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수지축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하는데 그러면 위에는 그 다시 번역하면 어떤 뜻이야?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라면 몇 계층까지 가능하고 3계층까지 가능하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하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 쓰지. 꼭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몇 층짜리면 15층 이상 되는 건 이것도 이제 그렇게 와. 요거야. 15층 이상 되는 기존 층수였다면 수직 증축은 몇 계층까지 가능하다? 3계층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14층 이하짜리라면 기존 층수가 위에 올리는 건 2계층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이게 수직 증축의 요 조건이란다. 물론 그 밖에 뭐 여기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겠을 것 이랬죠. 그럼 뭐 하려면 위에다 올리려면 과연 이 밑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거 보자는 얘기야. 벽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철근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게 뭐죠? 그게 구조도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이거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졌는지가 구조도에 다 들어있거든. 이걸 봐야 읽어보고 아 여기는 3계층까지 올라가도 되겠네. 여기는 안 되겠네. 그걸 확인하려고 처음에 신축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조도가 가지고 있어야 그 구조도를 보고 나서 판단합니다. 왜? 육안으로는 몰라요. 이 속에 지금 철근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어떻게 들어있다고 장담해. 예, 들어있어야 돼. 사실은 안 들어있으면 안 돼. 꼭 들어있어야 돼. 철근은. 근데 몇 밀리짜리가 몇 가닥이 들어있을까? 모르잖아. 그죠? 법적으로 정해진 가닥수가 있어요. 몇 밀리짜리 되는 걸 몇 가닥을 집어넣어야 우겨서 찍어놓으면 이 기둥이 버틸 수 있다. 그게 건축공학적으로, 그게 구조적으로 다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굵게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다. 또 철근도 서로 묶는 게 있거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철근을 묶지도 않아. 그냥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철근 여기서 이거 매듭을 묶어 넣어야 되거든. 안 묶어버려. 그랬다 뭐죠? 나중에 이게 분리돼 버려. 떨어져 버려. 그렇게 엉터려지는 것도 많거든. 어쨌든 그 최소한의 구조도는 봐야 보고선 아 이렇게 지었구나. 그럼 이건 버틸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수지축을 허가해 주냐 안 해주냐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우리가 말한 용어적이 하는 건 여기까지가 다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하면 너무 커. 조금만 줄이자. 다도 안 보여.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쭉 넘어가서 간단히 정리할까요? 자, 주택의 건설에서는 뭐가 나온다? 사업 주체, 등록 사업자와 누가 있다 그랬죠? 비등록 사업자 둘로 나눠진다. 이때 등록은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될 거냐? 최소한 1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려서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주택은 연간 20세 이상 지을 때 등록하래. 대지조성도 따로 걸려져. 아까 주택건설 사업자 따로 있고 대지조성 사업자 따로 있어요. 둘로 나눠져. 그때 대지 조성하는 이자들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럼 등록 기준은 뭐죠? 등록하러 가려면 빈손 갖고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받아줘요. 다음 같은 요건을 갖추래. 뭐뭐. 첫째, 돈이 있어야 돼. 자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술 인력. 사람이 있어야 돼.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사무실을 갖춰야 돼. 그러면 등록을 받아준다. 뭐 이런 요건들이 쭉 나오겠죠?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어. 아까 등록사업자는 사업 주체잖아. 우리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같아요? 달라요.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고 시공자는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죠. 그럼 누가? 이 등록사업자가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기가 등록해놓고 지가 건설공사도 지가 직접 할 수 있어. 그래서 시공자가 시행자가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면 어떤 걸 갖추면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택조합.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는 주택조합. 이게 나왔네. 주택조합은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받아야 돼?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해야 돼. 근데 일부 조합 설립 신고만 하고도 설립할 수 있는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일단 요건들이 필요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여기 봐봐. 80% 이상 뭘 확보해야 돼?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소유권도 확보해요. 자, 소유권 얼마만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어? 15%예요. 전체 면적의 소유권 15%만 확보하래. 그럼 뭐 내줄게? 조합 설립 인가 내줄게.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설립됐으면 뭐 합니까? 이때 소유권은 몇 프로야?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사용권이 뭐죠? 토지의 사용권은 소유권하고 사용권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상식으로 알아야 돼. 소유권, 사용권. 소유권은 말 그대로 그 소유권을 내가 취득한 거야. 사용권은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겁니다. 우리 실무 가면 뭘 받는다?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토지를 주택조합 건설할 용지로 사용하는 것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 토지 사용 승낙서. 땅 주인이야. 땅 주인들한테 가서 내가 뭘 받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요. 뭘 받는 거야? 나중에 이 땅은 뭐 할 땅이다? 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할 용지로서 내가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게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겁니다. 그걸 찍어주는 거죠. 그럼 그냥 찍어줄까? 안 되겠죠. 뭐 할까? 만약에 판다면 나중에 이거 얼마의 가격을 쳐주기를 하는 걸 조건으로. 그래서 얼마 주겠다는 게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평당 얼마 주기로 약속하고 대신 이 땅을 그런 주택건설용지로 하는 걸 내가 동의해 줍니다.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야. 아니면 여기 있던 사람이 나중에 분양을 받기로 조건해. 그럼 새로 짓잖아. 짓는 주택을 주겠대. 그럼 당신한테는 몇 평짜리 주택을 줄게 라는 약속을 하는 이걸 전제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받아야 돼? 승낙서는 80% 이상 받아야 돼. 근데 이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것도 써놓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제일 중요한 것보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짓는 거지 사유권을 갖고는 한도가 있거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80% 사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소유권 하나도 확보 안 해도 조합설립 인가 내줬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15%라도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이제는 뭘 내준다? 조합설립 인가 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리모델링은 무슨 조건일까? 이건 뭐 외울 건 아니야. 자, 리모델링은 이미 뭐가 있는 거야? 아파트가 있는 거죠? 이 아파트잖아. 우리 뭐 하자는 얘기야? 리모델링 하재.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리모델링 하자고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뭐 한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자, 우리 리모델링 할까? 그러자. 할까? 그러자. 그러자. 이걸 뭐라 그런다? 결의라고 합니다. 뭐란다? 결의. 여기 법률용어로서 결의란 말이 있고 동의란 말이 있어요. 뭐가 달라? 결의, 동의. 뭐가 다르죠? 결의 요건.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이걸 결의라고 그래.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죠. 이거 동의라고 그래. 그럼 그러죠에 문자야. 같은 거지 뭐가 달라. 같은 거야. 그죠? 결의나 동의나 같아. 근데 어감만 달라. 무슨 어감이 다르죠? 결의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할까? 했더니 여기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그러자라고 그러자는 결의야. 동의는 내가 쫓아다녀. 자, 저기 소유주님
우리 리모델링 주택 설립할까요? 동의서 찍어주실래요? 도장 받아. 찍어주실래요? 받아. 받아. 이거 뭐죠? 동의입니다. 따라서 결의는 자발성을 갖는 거고 동의는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건 동의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러자. 이거는 결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란다? 리모델링 주택에서는 결의를 받으래. 결의하자. 자,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았으니까 우리 리모델링 할까요?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이거 뭐다? 결의라는 거다. 일정한 결의 요건을 갖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될까? 그래서 조합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긴 조합원에 관한 요건들. 그래서 조합원 이제 누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조합원 자격하는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죠? 조합원 순위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새로 신설된 거 올해 시험 문제 날짜로 왔더니 안 난 거 있어. 청약의 철회. 시험 문제 날 겁니다. 청약 철회. 청약 철회가 뭐죠? 조합 설립하겠다고 내가 가입을 했어. 그래서 뭐까지 냈어? 가입비까지 돈을 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 절대로 가입하지 말래.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런데 동의는 내가 지금 가입을 해놨다가 중간에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회는 뭐죠? 철회하고 취소하고의 차이가 뭐죠? 법률 용어.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 철회는요. 아직 성립되기 전에 법률 효과가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중간에 야 없었던 거로 빼는 거. 야 우리 안 하자. 그때는 철회라고 합니다. 취소는 일단은 법률이 효력이 발생했다가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 없었던 걸 하자. 그거는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회하고 취소는 아직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야. 요거에 관련된 거. 그걸 내가 청약 같은 거 했던 걸 나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아직 저쪽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 중간에 빼버리는 거. 효력 발생하기 전에 없었던 거로 돌리는 것. 이거는 철회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몰랐다가 가입비를 예치해놓고 그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나 한다? 나 안 할래요? 중간에 그걸 빼는 걸 말한다? 철회라고 합니다. 그럼 철회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중요한 거? 취소하고 철회가 달라. 철회는요. 내가 냈던 가입비 있잖아. 100% 다 돌려받습니다. 아직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냈던 돈 임시 맡긴 거와 똑같은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맡겨놨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의미는 철회죠. 반면에 취소는 아니야.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했어. 그럼 취소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돌려줄까? 아닙니다. 그동안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다 뺍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남는 것만 이만큼 돌려주겠대. 어떨 때는 돌려줄 것도 없답니다. 그렇게 해버려. 그건 철회가 아닌 그건 취소나 또는 해지나 그런 것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예,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합니다. 원래 취소도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들어서 없었던 거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 같은 걸 거기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보다는 사실은 일부 공제가 훨씬 더 가능하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조합원 지위 변경하냐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나중에 정의할 것이고 또 뭐도 있어요. 이번 주택조합 사업중개월 해산 이게 올해 작년에 새로 신설됐거든요. 조합 설립하려고 했더니 진도가 안 나가. 야 그만하자 우리 총회 열어가지고 우리 그만하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제 출정을 써 있는데 올해 안 났어. 어디서 안 나냐? 아예 조합 자체에서 한 문제도 안 났어. 올해는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도 안 났습니다. 거의 한 문제는 꼭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문제도 안 났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꼭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합에 관한 거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야 된다. 사실은 조합을 갖다 시험 문제 안 낸다는 게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조합을 설립하잖아. 그럼 중개업자는 그 조합 설립하는 그 조합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설명 다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도 그 소유주한테 알려줘야 나중에 팔더라도 나한테 중개해서 내가 팔아주지. 그 주인들하고 연결돼가지고 내가 팔아야 되는데 그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소유자들한테 내가 나한테 중개 물건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시잘데없는 것만 시험 문제 내고 진짜 낼 것들은 안 내버리는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고 있는 게 공법이다. 자,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적어도 몇 호? 30호 또는 30세 이상 이렇게 무더기로 주택을 건설한다 또는 대지수항을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크게 할 때만 뭐 받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이거야. 조금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아니야. 건축허가 받고 많이 지을 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게 핵심이죠. 그거.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해 주려면 원칙적으로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해 줍니다. 이 땅 다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야. 그럼 사업계획 승인해 줄게. 근데 뭐도 있다? 예외. 아니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거 소유권은 확보하지 않았어.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럴까라는 게 쫙 쏟아져 나와. 여기는 조금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승인 받은 대로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 공사 언제까지 시작하랍니까? 뒤지게 길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아까 정상적인 아파트 짓는 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보통 5년. 출발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5년인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고 공사 들어가 또 5년 내만 시작하면 되는데 무슨 법을 저 따위로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뭐 하면 돼? 빨리 공사 들어가면 되지. 무슨 공사 착수를 몇 년? 5년. 건축법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건축허가 받았으면 공사 착수해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공장 있죠. 공장만 3년 이내에 공사 시작하면 된다. 거기 그렇게 됐어.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업에 있으면 1년 연장.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는 5년 내만 공사 시작하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너무 길게 만들어놨어. 왜 그랬을까? 왜 5년을 해놨을까? 간단합니다. 건설회사들이 국토교통부를 구워 삶아 먹은 겁니다. 구워 삶았다는 게 뭐죠? 로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비하지 않고는 이따위로 만들 리가 없어. 그래서 5년짜리 저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바로 공사 들어가지 5년 내만 착수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저건 사실은 그 고객들, 그러니까 입주자들 편의는 생각 안 하고 그 건설업자들만 생각한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주택건설 용지 확보해 가는 건 뭐 지금은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최근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하다가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뜸하고 있거든. 근데 이건 나중에 뭘 공부해야 되냐? 우리 민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법과 민법이 혼재되어 있어. 우리 공법을 알으려면 뭐가 바탕이야? 민법이 바탕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왜? 민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공법에서 뭐 한다? 규제를 해버립니다. 자, 민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 갖고는 해결 안 돼. 그럼 뭐가 관여한다? 공법을 만들어서 그게 강제적인 걸 만들어서 합니다. 민법은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 그죠? 사법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계약관계 같은 거 이런 자율적인 걸 전제를 하거든. 그런데 공법은 그게 아니야.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뭐가 개입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그걸 강제시킬 수밖에 없어. 이게 공법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탕이야? 사법의 영역인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공법이 자리를 앉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공법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수두룩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민법에 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가 잘나요.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부터 열심히 해야 돼? 민법부터 뒤져라고 열심히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법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고 아까 주택상사채가 뭐라고 했죠? 이제 건설까지만 끝낼게. 주택상사채가 뭐라 그랬어요? 주택상사채 마지막이야. 건설에 주택으로 상환 갚겠다고 누가? 회사가 발행한 채권. 내가 언제 시행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자로 써봐요. 이거 주택상환 사채. 아까 사채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첫째는 사채는 이런 사채가 있어. 이 사채가 뭐죠? 여기 무슨 사채야? 이 사자는 무슨 사자란다? 개인 사자. 개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뭐 하는 거죠? 사채 돈놀이. 우리 개인 사채 돈놀이 할 때 이 사채입니다. 이 사채 말고 무슨 사채다? 회사 사채가 있어. 사채. 이거 뭐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건 사채야. 그래서 사채는 이 회사 사채는요. 회사채라고 불러. 원래는 정식명칭은 회사채인데 그렇게 길게 안 불러. 그냥 사채라고 불러. 그럼 이건 사채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중에 이런 사채가 아니라 여기는 밑에 있는 저 사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즉 주택으로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때 회사는 2개밖에 없죠. 토지주택공사하고 법인 등록사업자. 요 둘만 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여기 보면 주택상환사채 지역별 발행 현황 해가지고 이거 언제 거야? 1990년. 여기 90년 나와. 숫자 보면 안 보여요?
확대시켜줘? 보이나? 몇 년이라고? 여기 숫자 보여요? 이게 1990년도 이때 주택상사채 발행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거로 옮겨서 주택상사채 지역별 발행 하나. 이때는 1990년대는요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짓던 시절이야.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그죠? 뭐 200만 호 건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짓던 시절이잖아. 뭐가 붙는 거야? LH도 돈이 없어. 법인등록사도 돈들이 없어. 그 돈이 없으니까 뭐니까 그냥 주택상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 끌어들여서 합니다.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주택상사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상식으로 기억해. 왜 안 발행하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LH는 어디 가면 돼?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 가면 되지. 지금은 은행에 돈이 남아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돈 끌어다 쓰면 되지. 굳이 여러분들한테 사채 팔 필요 없습니다. 주택상사채를 팔으면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분양가를 제대로 못 받아. 여러분들에게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를 생각해서 살 거 아니야. 아무나 그냥 돈 갖고 들어오지는 않잖아. 그죠?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 사람들만 들어오죠. 그럼 돈 되게 해주려면 분양가를 이분한테 높게 잡아야 돼? 낮게 잡아야 돼? 낮출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는 거야. 그래야 채권을 팔 수 있거든. 이거 강제 발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자금이 필요하니까 빨리 땡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채권 파는데 싸게 팔 수밖에 없어. 분양가가 낮출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은 은행에 돈이 많잖아.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랬고 지금은 은행에 돈들이 많으니까 은행 돈 끌어다 쓰면 돼. 굳이 여러분들한테 채권 안 팔아도 돼. 그래서 지금은 주택상사채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뒤져라고 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안 하면은 지금 안 내면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거 알 필요도 없거든. 이제 왜? 중개업을 하면서 주택상사채와 관련된 얘기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 없어. 그러면 할 얘기도 없고 언덕지도 없고. 왜? 지금은 이런 거 발행 안 하니까. 근데 이걸 왜 시험 문제에다 그 지랄로 내느냐고. 주택상사채와 관련돼서 옛날에 좀 공부 좀 했다는 인간들이 출제로 들어가가지고 20세기 20년 전 얘기를 지금 문제로 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이런 건 시대착오적인 거고 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시험 문제는 뒤져라고 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나니까 뭐해? 중요한 거야. 그죠? 맞죠? 시험 문제 안 나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시험 문제 내니까 실무에서는 지금 써먹지도 않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험에서는 보통 2, 3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주택상사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정리 안 해요. 나중에 보도록 한다. 여기까지가 뭐야 하는 거 주택의 건설에 관한 건 여기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부터 나오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부터는 이제 나중에 뭐 1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기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1월 달부터